용역이라는 건 제가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이 용역에 대해서 했을 때 이 앞에 가공계약하면서 주요 자재나 전부를 전혀 부담 안 하는 경우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용역의 공급에서 아래 보시면 건설업 적혀 있죠. 자, 건설업은 건물 짓는 기술을 가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건물 지을 때 생각해 보시면 시공사가 시행사한테 나 벽돌 필요하니까 벽돌 사주세요, 철근 필요하니까 철근 사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자기들이 사가지고 그냥 하죠. 그럼 주요 자재나 전부를 자기들이 부담 안 해? 그래도 건설업은 주요 자재 전부 일부든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왜냐면 과세관청이 계산하기가 편해서.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작은 뭐 6층짜리 빌라 하나 지어도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걸 제하의 공급을 하면 과세관청이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용역의 공급으로 전부 다 넘긴 게 지금까지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역의 간주 공급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인이 자, 용역의 공급 중에 하나가 이삿짐 센터예요. 집 나르면 당연히 부가가세까지 받고 신고를 해요. 근데 내 친구가 그걸 하다가 내가 이사하는데 친구가 와서 그냥 도와줬어요. 그걸 팔았다고 하면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안 하는데, 그런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 용역은 시가로 판고를 볼 거예요. 특수관계자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 공급하는 것도 용역이죠. 그거는 특수관계자한테는 예외사항으로 있으니까 이론에서 한 번씩 이야기하면 걔도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간주 공급은, 용역의 간주 공급은 과세 거래로 안 보는 건 아니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현실적으로 단 한 건도 포착된 적이 없어요. 포착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컴퓨터 고치는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 컴퓨터 고장났어요. 그럼 우리가 고쳐놓고선 우리 출장비 3만 원이고 뭐 이거 고치면 얼마니까 자가 공급이 일어났으니까 얼마 낼게요. 그런 이상한 회사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펜션 하는데 친구가 놀러 와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고 갔는데 부하지 신고할 때 우리 지금 개인적 공급이나 자가 공급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펜션 빌려주면 15만 원 받으니까 15,000원 낼게요. 이런 아름다운 사람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세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지 과세 거래는 맞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우리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외국 회사에다가 이제 물건 사기 위해서 돈을 줬어요. 자, 1,000만 원을 줬다 볼게요. 그러면 외국 회사는 우리 회사한테 물건을 보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한테 안 보내주죠. 먼저 우리 세관이 있는 보세구역으로 물건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지점까지는 재화의 수입이 아니에요. 보세구역 들어갈 때는. 그럼 세관장이 하는 일이 뭐죠? 원래 본연의 업무는 관세를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세 잘 받을까요? 엄청 잘 받을 수 있지. 안 주면 물건 안 주면 되거든. 완벽하죠. 세금 주면 물건 내주면 되니까 얘는 완벽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관장한테 기생처럼 붙어 있는 세금이 엄청 많아요.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 특별세, 뭐 5만 대만 개 다 있어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뭐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도 자 우리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세관장한테 부탁을 해서 세관장한테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니까 얘한테 부가가치세를 받고 물건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관이 과세관청이 지금 우리가 물건 얼마에 샀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관세마저도 여러분이 싸게 사오든 비싸게 사오든 자기들이 있는 관세의 과세 기준에다가 관세를 부과할 거예요. 그러면 과세 기준에 관세에다가 모든 세금 다 더하고 그거에다가 곱하기 10%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1,200만 원이라서 120만 원 달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를 12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내주겠죠. 그러면 물건을 내주는데 이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수입신고 수리일이라고 그래요.
수입 신고 수리. 이때가 이제 공급 시기예요. 이제 수입됐다고 하는 거예요. 생안에서 이제 보세구역에서 국내 구역으로 넘어올 때.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우리 과세 거래라는 건 매출 세액에다 팔았다 샀다 이런 게 아니고 팔았다 이런 게 아니고 사고 파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그걸 과세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사드셨으면 오늘 과세 거래를 하고 오신 거예요. 부가세 주고 왔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돈 120만 원 부가가치세를 세관장한테 줬죠. 그럼 이걸 과세 거래인데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예요. 그럼 이 과세 사업자인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난 팔려고 사온 거야. 그럼 내가 부담하면 안 되죠. 그럼 부담 안 하려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럼 뭐에 의해서 돌려받는다라고 했죠? 뭘 확인해서?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세금 해줄 거랬잖아. 그래서 나 이거 내가 부담하면 안 돼.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제출하면 세관장이 아 그러세요? 120만 원 세금 적혀 있는 수입세금 계산서 발행해 줄게요. 해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세관장 이름으로 우리한테 발행해 주면 우리는 수입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구조 이해가시죠? 그럼 원래 원칙은 사업자만 납세자가 되는데 이 경우는 사업자가 납세자가 아니고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 납세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잘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직구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때도 세관 필요한데 부가세 다 주고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닌데도 납세자가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수입에서는 납세자가 바뀌게 돼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사업자 형태인 사람들이 세무서에 내는데 이 경우만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내요. 근데 대신 우리가 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해주죠. 그러니까 공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이제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재화의 수입인데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이거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거다. 이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다. 자, 다음 353페이지에 재화의 공급 시기로 가서 자,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이 신고 기간 안에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제 내일 저와 같이 오전에 하게 될 매입 매출 전표라는 거에 입력하는 날짜가 되는 거예요. 이 공급 시기가. 왜냐면 그 날짜에 쓰면 그 날짜가 맞는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 신고서가 작성이 돼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고 넘겼을 때 있죠. 인도할 때 그때인데 이제 못 넘기는 경우는 샀다는 사람이 이용 가능할 때 혹은 두 개가 기준이 애매하면 서로 팔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그럼 아래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적혀 있죠. 자, 지금은 회계 아니에요. 세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할부 판매 적혀 있는 건 단기 할부 판매를 말하고 이거는 언제부터 1년이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1년이에요. 12달. 자. 그리고 그 아래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탄 조건부, 뭐 기한부 판매 이런 거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팔았다고 하는 시점이 될 거고 자, 세 번째 장기 할부 판매가 있죠. 자, 장기 할부 판매하고 단기 할부 판매하고 기준 보면 장기 할부 판매는 이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서 1년 이상에 걸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면 그걸 우리는 장기 할부 매출이라고 그러는데 장기 할부 매출은 우리는 인도했을 때 한 번이 공급 시기가 아니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서에 돈 받기로 한 날 그날이에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간단한 예를 가지고 들어드리면
자, 우리가 3,6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자, 한쪽에는 10개월 할부로 팔고 한쪽에는 36개월 할부로 팔았다고 볼게요. 36개월. 그러면 10개월 할부는 단기 할부 판매죠. 그럼 10개월 할부인 경우에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0달간 매달 받기로 했으면 10달 동안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공급 시기는 1월 1일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공식 인도했을 때 1월 1일 날 물건 넘기면서 세금계산서도 이때 한 번만 발행해 주기 때문에 이때는 3,6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한 방에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360만 원짜리 부가가치세가 나오도록 발행할 건데, 자 36개월 할부면 장기 할부 매출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때는 공급 시기가 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서 봤더니 1월 1일부터 해서 매월 1일 날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공급 시기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쭉쭉쭉쭉 해서 36번이에요. 쟤는 한 번인데. 그럼 36번 동안 이 쓰는 과세 표준 쓸 금액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3,600만 원을 36번이니까 100만 원씩 받기로 했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도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를 해서 36번 발행해 줄 거예요. 근데 얘는 단기 할부 매출이면 그냥 공급 시기 한 번에 전부 다 끝내고 공급 시기는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얘 둘이 차이가 크죠. 그럼 지금 장기 할부 매출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걸 약정주의를 따른다고 표현하는데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4번에 보시면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그리고 완성도 전력이나 이런 것처럼 구획 못 나누는 것들 있죠. 완성도 기준 지급은 이런 거. 우리가 상대방이 같이 계약서 쓰는데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주고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주고 계약서 써져 있는 대로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금 얼마 언제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이렇게 계약서 쓴 거 있죠. 정기 우리는 계약서를 한 번도 안 써봤지만 계약서를 써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급한 얼마의 킬로수를 얼마를 언제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부과하겠다고. 그게 약정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세법에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잡는다는 거예요.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제가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 우리 앞에 염색한 천을 넘길 때가 우리는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간주 공급은 일반적으로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쓸 때인데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넘긴 거로 보기 때문에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는 날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급 시기니까. 자, 이 공급 시기 맞아 체크해 놓으시고 시험에 잘 물어봐요. 이론 시험에. 자, 무인 자판기는 좀 현실감은 없지만 무인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돈 뺄 때 정말 현실감이 없죠. 공급 시기 느낌이 안 들죠. 다음 수출의 경우 있죠. 수출은 동그라미 가를 기억하세요. 내국 물품을 국외 반출, 이게 수출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게 일반 수출인데 이날이 선적일이 공급 시기예요. 선적일, 기적일. 선적일은 배에 실는 날, 기적일은 비행기에 실는 날. 이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날이 공급 시기예요. 공급 시기. 그래서 선적일 날 우리는 어떻게든 돈 안 받아도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외국에다 외화로 팔아도 원화로 신고해야 돼서 선적일 환율 가지고 쓸 거예요. 신고해야 되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용역의 공급 시기가 있는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용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예요. 용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라는 건 여러분들이 휴대폰 고장 났어요. AS 맡기면 다 고쳐지면 돈 줄 거죠. 그게 용무의 제공이 완료됐어요. 미용실 갔어요. 머리 다 깎고 돈 줄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죠. 자, 첫 번째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할 때 전세나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자, 간주 임대료 들어본 적 있나요? 자, 간주 임대료가 뭐죠? 자, 우리 임대료는 당연히 월세니까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근데 부가세법은 이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보증금 받잖아요. 그럼 그 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또 임대료 받은 걸로 해서 매출로 볼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받은 거 아닌데 지금 억지로 말하죠. 그래서 앞에 간주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1년에 4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65일, 올해는 366일분의 보증금 보유 일수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그날만큼의 일화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지금 억지로 받고 싶은 거죠. 그럼 받고 싶으면 지금 4번 받고 싶잖아요. 4번 받고 싶다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하면 다음 달 25일 날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잡는 거예요. 또 그 아래 이익과세 기간 이상이 거쳐서 1년 이상이 거쳐서 월세를 선불이든 후불이든 한 방에 받는다면 그걸 한 번에 정리하지 말고 그냥 4번의 과세 기간 나눠서 하자는 게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해서 그러면 3월 31일이면 일기 예정이 들어가니까 일기 예정 신고할 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4월 25일 날. 자, 개념 이해가시죠? 자, 나머지 재화 용역 공급 장소는 필요가 없고, 자 이제 359페이지의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주택의 임대는 면세죠. 부가가치세는 면세죠. 주택 임대는. 그죠? 원래 부동산 임대는 과세인데 주택 임대는 면세죠. 원래는 상가고. 그래서 오피스텔 우리 그 주거용이다 아니면 상가형이다 이야기하죠. 그 상가형이면 장단점이 있어요. 돈 많이 들어가면 매입세 공제 받는 것도 있지만, 근데 다른 걸로 하면 그 똑같이 월세 100만 원씩 받아도 나는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110만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럼 내 방 안 들어올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만큼 작게 버는 부분도 있죠. 그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부동산은 오피스텔 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 지금 여성분 많은데 오피스텔 이야기하면 임대료 수익만 생각해요. 주택의 감가율보다 그 오피스텔 감가율은 어마무시해요. 나중에 팔았을 때 내 돈이 그대로 산 돈이 그대로 들어오면 임대료 생각하면 되는데 반토막 이상 나요. 근데 자기 건물값이 떨어지는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월세만 이야기해요. 그 그 오피스텔 파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팔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감가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택은 그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집가 상승 때문에 계속 올라갔죠. 집은. 근데 오피스텔은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낡으면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대한 지분율은 코딱지만큼이잖아. 지분 0.몇 %밖에 없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를 인정 못 받죠. 그래서 임대료를 가지고 내 집값까지 전부 다 뽑을 계산이 아니면 투자하는 거 아닌데 나중 돼 가지고 막 울고 그래요. 그 제일 좋은 거는 신축을 사서 2, 3년 안에 팔면 괜찮아요. 근데 그 넘어간 거는 집값 떨어져요. 그럼 떨어진 거 생각하고 임대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임대료만 생각하죠. 파는 놈들 그거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여성분들이 오피스텔 많이 사시더라고요. 제 주위에 많이 샀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나중에 팔 때쯤 돼가지고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그때 집값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럴 줄 몰랐죠 그러는데.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봤어? 그죠? 자, 이제 우리 영세율. 자, 영세율은 우리 실기하고 이제 밀접적이니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몇 %죠? 10%. 얘는 무슨 뜻이냐면 0%. 자, 얘는 0%의 세율이에요. 자, 그럼 영세율 제도를 쓰는 거는 먼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우리나라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죠. 그래서 들어왔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인구 얼마 안 되는 5천만 원한테 휴대폰 팔아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요. 외국에 수출해야 되죠. 그래서 수출하는 것들을 특히 중소기업들이든 많이 이걸 양성을 해야 돼서 우리나라는 웬만한 무역 그 협약에는 다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냥 상호 면세주의를 써요. 상호 면세주의라는 건 쟤도 우리랑 똑같은 곳에 가입돼서 해주면 그대로 해주고, 가입 안 돼 있으면 걔가 하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면세주의라고 해요. 자, 그럼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어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가 각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의 소비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일 후진적인 소비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연방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 개선을 못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징수해서 내는 이상한 제도 방식을 쓰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부가가치세는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요. 근데 이 소비세는 국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옛날에 날고 기던 아베도 일본의 부가가치세가 5%를 10% 올리겠다고 하고 못 올리고 끝났죠. 그죠? 근데 다른 걸 기생처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7, 8%라고 느끼도록 만들어 느낌 올렸지, 세법버전은 아직도 5%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세는 23%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높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국이 그런 거고. 그냥 이건 비하인드 이야기인데, 스웨덴 보시면 스웨덴의 소득세가 몇 %일까요? 70%예요. 자, 못 살 것 같죠? 아니 우리들 가면 못 살 것 같죠? 근데 국민 1인당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 보유세, 그리고 소비세를 다 합치면 전 세계 다 비슷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결국적으로 다 비슷한데, 한국 사람은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많이 쓰는 거고, 얘네는 세금 잘 내요. 왜 잘 내냐면, 자, 우리 유럽이라 그러면 어느 나라 생각나죠? 유럽은 스웨덴이 생각나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 생각 안 하나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유럽은 다 서유럽이에요. 북유럽이 맨날 서유럽 애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말하면, 유럽 이야기하면 지금 방금 말한 노르웨이, 스웨덴 막 이런 데 이야기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서유럽 국가가 맨날 북유럽에 쳐들어가는데 맨날 뺏겨가지고 노예가 돼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싸워서 이겨야지만 자기들이 노예가 안 되니까 쳐들어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국가를 계속 줬어요, 싸우라고. 그리고 진짜 국가가 싸우고 하니까 자기가 번 거에 절반 이상을 옛날 선조 때부터 갖다 주고 싸워서 잘 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못 가서 미안하다까지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전쟁이 안 되는 나라가 되니까 그걸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거 됐는데, 대한민국은 내가 농사지어서 가져가면 이게 양반놈이 뺏어가는 건지 위에 가져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는 거에 대한 저항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거기는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성이 나쁘다가 아닌 거고, 우리가 옛날부터 제대로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효과를 본 국민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세계적인 그 제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전 노르웨이 가서 살고 싶어요. 노르웨이가 몇 년 전에 그 바다에서 유전 터졌어요. 그래서 그 내각 회의해가지고 그 유전은 그 지금 하지 말고 미래 세대의 복지 비용으로 쓰도록, 그 국가가 가지는 걸로 자기들끼리 해서 복지 비용으로, 그러면서 세금을 낮춰줄까 이제, 그러면서 뭐 소비세인데, 지금 노르웨이의 사회 문제가 뭐냐면, 노르웨이는 그 부모가 애를 안 봐요. 애들은 국가가 다 봐줘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크는데 고민을 이야기할 어른이 없는 게, 부모는 부모대로 인생 살고 애들은 애대로 그 국가가 봐주다 보니까 맨날 보고 있는 보육 선생님하고 인생 이야기를 다 못해서 같이 그 상담할 어른이 없는 게 문제래요. 완전 우리나라하고 뒤집어져 있죠. 우리는 참, 그래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더 가고 싶어요. 나 70%내 생각이 있는데. 자,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 부가가치세 가지고 보면, 자, 20%, 10%라고 두 나라를 볼게요. 그 두 나라가 똑같은 물건을 100원에 만들었어요. 둘 다 똑같은 물건을. 그럼 A 국가 국민들은 세금 20%에서 20%를 더해서, 그냥 20% 아니고 20원, 부가가치세 20원 더해서 120원에 국민들은 잘 써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너도 20%, 나도 20%니까. 이 나라 국민들은 부가가치세 10%에서 110원에 잘 써요. 그럼 이렇게 산 물건을 가지고 A 국가 사람이 B 국가로 수출을 하면 120원에 사서 10% 부과하면 12원이어서 132원이에요.
그럼 같은 물건인데 수입한 거 쓸까요? 당연히 안 쓰겠죠. 근데 얘가 110원 가지고 수출해봐야 110원인데 22원 붙이면 얘도 132원이에요. 그러면 얘도 안 샀쓰겠죠. 그러면 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둘 다 132원이 나오냐면 이중과세가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 부과한 걸 여기 보내서 다시 10% 부과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얘도 10% 부과한 걸 다시 보내서 20% 부과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야. 그럼 한쪽에서만 부과하자는데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가티 없죠? 들어본 사람은 옛날 사람, 요즘 사람은 못 들었어요. 정상이고 얘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저도 어릴 때 카트 협정이라고 외웠어요. 그 관세와 뭐에 대한 협약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쓰는데 그렇죠. 지금 WTO라고 하죠. 이걸로 다 흡수됐어요. WTO는 듣는데 이거 들어본 사람은 옛날 사람들. 이게 다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여기 가입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유럽 그 독일하고 저기 프랑스가 서로 마찰이 생겼었어요. 여기서 서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근데 그럼 한쪽에서만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럼 어느 나라가 이 세금 가져갈 거냐라는 이야기로 또 바뀌게 되죠. 그럼 어느 나라가 세금 가져갈 거냐 했을 때 수출하는 나라가 자원을 뺏기잖아. 지금은 기술인데 옛날에는 무조건 자원을 넘기는 거니까. 그럼 자원을 뺏기는 나라가 세금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했어요. 수출하는 나라가 세금 부과하겠다. 그랬더니 이런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수출하는 나라가 자기 세금 부과해서 이렇게 120원 팔고 얘가 세금 부과 안 해봐야 얘네들이 안 샀어요. 근데 얘가 세금 부과하고 얘를 팔았어요. 근데 세금 부과 안 하니까 110원이니까 비국가 거 수입한 것만 샀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율이 낮은 나라가 유리하게 되니까 얘가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역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려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중재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꾸로 그럼 수입하는 나라, 쓰려고 소비하는 나라가 세금 부과하고 수출할 때는 세금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A 국가가 120원 부과하지 말고 그냥 100원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에 100원으로 넘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 물건을 파는 거랑 똑같이 10%를 부과해서 110원에 팔고 얘도 100원 그대로 넘겨서 100원에 이 나라 세금을 붙여서 120원에 팔면 똑같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수출할 때는 세금 부과하지 말고 수입하는 나라가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출할 때 세금 부과 안 하는 걸로 해서 수출품을 따로 빼려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국 거래는 물건 가격의 10%를 하고 우리가 국외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물건에 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계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0%면 얼마든 간에 곱하면 세기 0원이잖아요. 그래서 0으로 보내고 그럼 수입할 때는 바로 이 앞에 봤던 세관장이 10% 부과해가지고 우리나라 내국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할 때 10%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관장이 세금 받는 이유는 이거 구현하기 위해서 맞고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10% 0%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면 얘가 우리나라에만 파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파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파는 사람은 그냥 다 10% 받으면 돼요. 근데 똑같은 물건인데 수출하는 건 0%, 수출하지 않는 거는 10%. 그러면 오히려 부가가치 신고할 때 더 열심히 신고하고 더 정리를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세율 사업자는 자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얘는 과세 사업자예요. 과세 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모든 권리도 다 받아요. 심지어는 매입세 공제까지 다 받아요. 매입세 공제까지. 그래서 이 앞단계에 부가가치세 있었던 거 세무서가 전부 다 싹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외국 회사한테는 부가가치세가 1원도 전가 안 되도록 사업자한테 싹 다 돌려주는 이런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되는 완전한 과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시기에 필요한 용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영세율 사업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수출하는 물건도 있는 사업자지 수출 안 하고 우리나라에 파는 건 다 10%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예요. 수출하는 물건만 0%니까 그냥 과세 사업자라는 느낌 드시죠?
자,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B라는 외국 회사가 있어요. B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한테 물건을 사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컴퓨터 너 잘 만든다면 한 1억치 살게 라고 말해요. 그럼 당연히 저야 좋죠. 오케이 그랬는데 제가 물건 만들 테니까 돈 보내줘 그랬더니 제가 아니 너가 물건부터 보내줘. 저는 돈부터 보내줘. 그럼 둘이서 계속 아니 너 먼저 이러면 못 팔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든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뭔가가 이제 중간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둘이서 계약을 하는데 자, 우리 계약은 물건 파는 사람이 나라에서 할까요? 물건 사는 사람이 나라에서 할까요? 뭐라고 동시에 두 개가 다 들린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파는 사람 국가에 가서 물건을 보고 사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는 사람 국가에 가요. 왜 사는 사람 국가에 갈까요?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는 게 사는 사람이죠. 사는 국가의 국가 사람의 주거래은행이 파는 사람 국가에 없을 수 있거든. 근데 그 돈에 대한 지불이나 보증을 해주는 게 사는 사람이 주거래은행에서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파는 사람 갖고 가는데 은행 없으면 물건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원이 없어서 사러 갈 때 내가 사러 가는 국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래 은행까지 확인하고 가요. 우리가 완전 을 중에 최고의 을이죠. 자원에 대한 힘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봐서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면서도 내가 돈 어떻게 줄까 연구하고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외국으로 가서 이제 이 회사 주거래 은행에 가서 거래 계약서를 써요. 그럼 신용장 개설을 해요. 신용장 개설하는 구자를 우리 영어로 레터 크레딧이 신용장이죠. 그래서 LC 구자를 터요. 그럼 LC 구자의 계약서에 내가 뭐 선적지 인도 조건이든 도처지 인도 조건이든 그에 대한 계약 이행을 완료하면 이 회사가 우리 회사로 그 돈을 싸줄 거예요. 뭐 지급 보증을 완전히 서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돈을 입금해 놓은 걸 주든 아니면 나한테 돈 보내고 저한테 알아서 돈 받든. 그럼 나는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믿고 가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수출 산업에 대해서 당연히 장려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0%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물건을 우리가 만들 때 들어가는 매입세액도 영세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컴퓨터 회사니까 예를 들어 메모리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 같은 곳에 메모리를 사면서 야, 나 수출하니까 영세율로 줘 라고 했더니 얘가 너가 수출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럼 얘가 돈 물려야 되거든. 부가세 안 받아서. 그러니까 나한테 물건을 안 주겠죠. 그래서 나 수출한다니까 그러니까 증빙을 가지고 오래요. 그럼 증빙을 어떻게 만드냐면 나도 나의 주거래은행에서 일시구자를 타요. 그럼 내 주거래은행에 일시구자를 트면 이 계약서를 가져다 주면 여기다 연락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회사로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신용장이라고 하고 뭐 우리 관세법에서는 원신용장 혹은 본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용장이라는 걸 보내주게 돼요. 그럼 우리 주거래은행에서 수출한다고 대금 개최 조건까지 적혀 있는 신용장을 봤으니까 수출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신용장을 개설을 해줘요. 그걸 내국 신용장이라 그래요. 내국 신용장의 영어가 내국이니까 로컬 신용장이 LC라고 이거 영어로 쓰면 로컬 LC라고 표현할 거고 근데 우리나라 내국 신용장 제도는 지급 보증을 무조건 서줘요. 근데 내가 은행하고 지급 보증을 서줄 만큼의 신용도가 탄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못 받겠네. 그럼 수출한다는 거 적용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신용은 못 써주겠지만 지금 내 주거래 은행장이나 외국 은행장은 지금 신용장을 받아서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잖아. 여기에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우리 구매 확인서라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메모리 회사한테 제시를 하면 이 메모리 회사는 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나한테 재화의 공급을 하는데, 이때 나한테 그런 부가가치세를 안 받고 얘한테 물건을 줬다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영세율 적용 중에 지금 첫 번째가 수출 재화의 내국 거래. 내국 거래도 로컬에이시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이런 글자가 적혀 있으면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로 보고, 이때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회사가 외국 회사로 직수출을 해요. 자, 지금 수출하는 거는 과세 거래예요. 수출은 과세 거래예요. 0%의 세율을 붙여서 지금 파는 과세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게 원칙이에요. 과세 거래는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게 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면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지금 우리 회사가 외국 회사에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줬어요. 세금 계산서 받은 회사는 뭘 해줘야 되죠?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개표를 과세관청에 신고해 줘야 돼요. 얘가 그런 짓을 할까요? 원정인지도 모르잖아요. 줘봐야 실익이 없죠. 그래서 직수출인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자, 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장난친다고 영세율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아니에요.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면제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세율 거래는 이런 것도 있거든. 외국에서 건설, 여기서 건설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죠. 외국에서 일어나는 건데 세금 내라 그러면 누가 신고해? 외국에서 조용히 하지. 그러니까 다 영세율로 해줘요. 근데 외국 회사에서 외국 회사로 넘겨주고 있는데, 공사해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주고받을 필요 있나요? 없겠죠. 부가세 신고할 때만 되면 되지 증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고할 때 금액은 넣고 세액 요금을 하는 거지 증빙을 주고받는 거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제해 주는 거예요. 혹은 외국 항행 용역. 자, 우리 제주도 가는 거는 10% 과세인데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는 거는 영세율이죠. 그래요. 그 부가세 안 붙어요. 외국 항행 용역은. 배든 비행기든 그런 거는 우리나라 비행기든 외국 비행기든 똑같아야지, 아니면 한쪽이 불리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심지어는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면세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면세점의 면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면세점의 면세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고, 지금 제하고 하고 있는 건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제시키는 면세고 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각종 세금을 면제시키는 게 우리나라 영해를 벗어나야 돼서, 여러분들 외국 나가는 비행기 타보시면 처음부터 그 면세품 안 꺼내고 어느 정도 지나야지 그 아가씨 같은 거 나오죠. 문제 안 생기도록 딱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기준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앞에 관제실에서 어디 지나갔다 말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몇 시간 지나면 언제쯤 나가면 된다는 걸 자기들끼리 다 룰이 있어요. 그래서 공해상에서 해야 되니까. 그럼 승객 중에 또라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걔네들이 그런 걸 딱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특이한 사람도 많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영세율은 과세거래다.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361페이지에 면세로 가볼게요. 자, 면세제도는 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리고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얘는 중요한 건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시작할 때 부가세 시작할 때 역진성이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역진성이라는 건 우리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작게 해야 되는데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도 우리 누진세가 아니고 단일세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원래 10%죠. 근데 면세를 만들어서 얘를 없애버린 거예요. 0으로.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좀 약하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더 비싼 거에다가 개별 소비세를 20% 부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누진의 효과가 나도록, 개별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또 더 붙는 세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 들을 땐 괜찮다가 우리가 이제 자기 생활처럼 쓰고 있는 자동차에 얘가 있다 생각하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지. 지금 제가 옛날에는 사치품이란 건 저희 아버지가 스텔라 타고 다니는 시절, 그 시절 이야기고, 지금은 아니죠. 그죠? 지금은 대학생도 차 타고 다니더만 다 쉽게 편하게. 근데 거기에 특별소비세가 있는 건 좀 그런데 지금 못 빼요. 구조상 빼면 다른 곳에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대한민국은 안 내고 복지국가를 원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면세는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쓴다는 건 뭐냐면, 자, 땅은 달아서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근데 땅 주인 바뀔 때마다 그 금액이 계속 10% 붙이면 계속 세수 확보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땅은 면세인 거예요. 땅 파는 거. 근데 건물은 달아 없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도 과세 면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구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역진성 완화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면세 항목은 우리 그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 영역, 그리고 우리 공익적 목적인 것들 있죠. 그런 걸로 구성되고 있으니까, 자, 면세 항목들을 좀 볼게요. 자, 면세 항목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 얘가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실기를 하는데. 지금 이 앞에 영세율 할 때 로컬래시 이것도 실기할 때에 이거는 영세율 거래네 알고 입력해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했고, 수입세금계산서도 이거는 그럼 매입하는데 공제되게 수입하는 거에 서 과세 유형 들어가야 되는 유형이 있어서 기억하라고 한 거고, 저는 항상 실기와 이론을 함께 해주세요. 간주공급도 우리 세부 회계 1급에는 크게 실기하고 느낌이 없어서 내가 나중에 좀 다르게 설명을 살짝 할 건데, 설명을 가면 실기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이야기한 거지, 이름만 필요한 거는 많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 막 넘어간 건 이름만 필요한 것들은 좀 넘어간 거고. 그럼 면세도 우리가 과세품 면세품 알아야 되는데 과세품은 어려워요. 너무 많아서. 우리 일반 소비세라 그랬죠. 지금 면세품 좌우 이야기하는 거 빼면 나머지는 다 과세품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만 좀 인지를 하면 되니까, 자, 첫 번째 미가공 식료품 적혀 있죠.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인산품은 면세인데 식용은 우리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다 면세예요. 그런데 비식용은 국산만 면세고 수입산은 과세예요. 그리고 단순 1차 가공까지는 면세인데 이제 그게 넘어가서 더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과세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면세 제도에 대해서 이 기준점을 보실 때 이 면세 제도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7년도. 자, 1977년도에 예? 아, 그때 몰라, 저는 77년도에 내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날 수 없는 나이죠. 근데 이때 자, 이 달달한 초콜릿을 우유에 넣는다는 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제 어릴 때 어머니가 삐라고 우유라는 거 하셨는데 그때 막 초코우유가 막 나와가지고, 제 어릴 때 정말 막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배달하시면서 할아버지들은 그런 거 싫어하셨어요. 아침에 우유 배달하시는데 삼각팩 우유 배달할 때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우리 먹으라고 이제 좀 가져다 주고, 그 정도로 제 때도 귀했는데 이 당시에는 엄청 귀한 거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고부가가치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초코우유 뭐 이런 건 당연히 다른 우유는 없었고 초코우유 이런 것들은 과세품인데, 우유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써야 되는 거니까 면세예요. 그때 정해진 건 다 이때 정해진 거예요. 두부 사실 콩은 면세잖아. 근데 콩을 가공한 거잖아. 그럼 가공의 원리로 하면 과세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두부 먹어야지. 좋아하기보다도 배고프니까 두부도 이런 서민식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지금 현재 판두부는 면세고 필수 들어가 있는 과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위생팩에다 담아주는 김치는 지금 현재도 면세고 저기 쇼케이스 안에 들어가지고 묶여 있는 거 있죠. 그 쇼케이스 그 냉장고 안에 그 어디 종갓집 적혀 있는 그건 과세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담아서 파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면세고 이렇게 기준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세 사업자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방금 말한 거에 면세품이 일단 쌀집 면세 사업자예요. 나중에 우리 회사 구내식당이 그 직원들 밥하기 위해서 쌀 살 거예요. 쌀집에. 자 그리고 정육점. 그래서 정육점에 사골 팔죠. 근데 사골 국물 파는 거 본 적 있나요? 구워서 파는 거? 가게 안에서? 그럼 거기는 과세 사업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파는 곳이 보면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 보면 가게 밖에 기계 내놔요. 왜 밖에 놔두냐면 우리 사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세품을 한 개라도 팔면 과세 사업자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돼지고기 값에 10% 붙이거나 내가 10% 작게 남기거나 해야 되니까 면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밖에 파는 건 불법이지만 인정하죠. 그래서 근데 이건 그 여러분들 정육식당 그래서 10%안 붙이고 좀 싸게 팔기 위해서 고기를 하고 근데 식당 고기 구워 먹는 건 과세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눠서 딴 것보다 10% 싼데 엄청 싼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10% 싼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기 회전이 빠르니까 고기가 신선하다는 거고 그런 원리가 나오는 거지. 뭐 정육식당 한다고 해서 막 뭐 싸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자 정육점은 면세사업자예요. 또 이것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꽃집. 꽃집도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럼 우리 시험에서 당연히 거래처에 화환 보내고 그러겠죠. 근데 법인카드 썼어요. 카드는 과세품 써도 주는 종이 똑같고 카드 점표라고 그러고 면세품 사도 주는 종이 똑같고 카드 점표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꽃집에서 화환 샀는지 정육점에서 한우갈비 세트 샀는지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오니까 지금 제가 구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면세사업자라는 걸 같이 생각을 좀 하셔야지 될 거예요. 예? 우유를 직접 짜서 하는 거는 면세인데 우유를 또 파는 거는 또 과세가 있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난 그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자기가 짜서 자기가 팔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유 그러니까 그냥 우유로 파는 거는 우유인데 실제 이걸 뭐 탈목적 우유를 만들어서 하면 흰우유는 면세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치즈로 만들어서 그런 거. 야 거기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일단 치즈 만들고 하는 거는 과세예요. 왜냐면 가공 있잖아요. 그죠? 가공하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열가하면 과세라고 이야기해요. 그 뭔가를 하면 과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다음 또 한 개 더 있구나. 과일 가게. 거래처한테 과일 세트 줄 거예요. 과일 가게도 면세 사업자죠. 자 다음 우리 수돗물 물 없으면 못 살죠. 기초생활 필수품이니까 물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도 면세고 연탄과 무연탄 우리 자 여러분들 연탄 떼고 집에 난방용으로 연탄 떼시는 분 있나요?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연탄 떼시는 분은 부르주하고 그죠? 근데 난방 없죠? 저도 어릴 때 그 대학교 할 때 그 우리 집 다 연탄 보일러 있는데 저 한 번도 안 뗐어요. 아주머니가 맨날 그 보일러가 터진다고 맨날 뭐랬는데 그래도 안 뗀 이유가 얼어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안 뗐어요. TV만 켜면 맨날 연탄가스에 사람 죽는 것만 나오는데 근데 젊은 남자가 그걸 갈 수 있을 자신이 없더라고. 차라리 얼어 죽을지언정 연탄가스에는 안 죽겠다 이런 마음에 나는 절대 안 켰어요.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 번씩 와서 넣어두면 자기들 쓰다가 이제 남은 거 넣으면 이제 그 파이프 돌아야 된다고 두는데 저는 그거까지 빼버렸어요. 왜냐면 내 잣대 꺼져가지고 가스 올라와서 죽는다고 막 이야기하길래. 근데 제가 금방 말한 건 지금 연탄 쓰시는 분 없죠? 근데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여기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부담이 되겠죠. 또 여기에 적혀 있는 석탄이란 무연탄은 우리나라는 그게 그 휘발유가 안 나죠. 휘발유가 안 나는 곳에는 무연탄 향이 나요. 우리나라 이거는 그렇게 효율성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연탄은 수출도 안 해요. 자기 나라에서만 써요. 근데 유연탄은 석유나라 나라에서 쓰는 거. 그런 거는 과세고. 자, 다음 여객 운송 영역 중에 우리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리고 또 우리 기차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면세예요. 지하철. 그런데 자, 택시 빠르게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KTX 얼마나 급하다고 그 불편한 이잖아요. 그런 과세인 거예요. 근데 그 버스에서는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강남 고속터미널은 과세, 남부터미널은 면세.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속버스는 과세고 시외버스는 면세였거든. 근데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바뀌었냐면 어차피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나 45인승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로 다 바꾸는데 그럼 반대로 둘 다 우등고속은 과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또 생겼죠. 프리미엄 버스. 좋더라고요. 타면. 예? 전세버스요? 전세버스는 전세버스 아저씨가 개인 사업자예요. 과세 사업자. 자, 전세버스 이것도 나중에 기억하러 제가 이야기하려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자, 우리 회사가 야유회를 가요. 그럼 내가 회계 담당자예요. 자, 야유회 끝났어요. 버스 도착했죠 이제? 그럼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죠. 먼저 감사합니다부터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세무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옛날에는 사장님이 명함을 주면서 그쪽으로 뭐 팩스나 이런 이메일로 사조돈 좀 보내주면 보내줄게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법인카드 있으세요? 하면서 휴대폰에다가 카드 화면에 꽂아버려요. 요즘 연세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아저씨는 자기만의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 그러니까 세무계산서까지 발행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무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 근데 방금 고속버스 있잖아요. 방금 제가 과세라고 그랬죠. 프리미엄 버스 과세라고 그랬죠. 세무계산서 발행 못하는 사업자예요. 그건 이제 미래에 세무위에서 우연히 저를 본다면 시험 때문에 제가 설명해 줄 건데, 걔네들은 안 되는데 전세버스 아저씨는 세무계산서 발행해 주는 아저씨예요. 완전 상황이 다르죠. 그럼 전세버스 아저씨는 완전 과세 사업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비행기는 말안 해도 알겠죠. 그죠? 비행기는 과세죠. 자, 다음 여성 생리처리위생용품이나 애기들 귀저귀들 있죠. 그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담되겠죠. 또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이 적혀 있는데, 자, 이거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 자, 이걸 판다고 봤을 때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 건물의 공급은 과세예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토지의 임대는 과세고 건물의 임대는 과세예요. 부동산 임대는 다 과세인 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럼 얘만 면세인 거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예외 사항들이 뭐냐면 건물의 공급 중에 우리 국민주택 이하 규모. 자, 국민주택이라는 게 사이즈가 몇 제곱미터죠? 85제곱미터. 흔히 한 32평 정도 선 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보면 온 사방이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가 난리법석인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3억이면 3억 3천이고 10억이면 10억 1천만이 돼야 되는, 11억이 돼야 되는데 부가세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로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이 주변에 아파트 하면 한 6, 7억 하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6천만 원, 7천만 원이에요. 당연히 부담되지. 물론 제 상식으로는 이해 안 가요. 어떻게 서민이 30몇 평짜리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잡혀 있어요. 이거는 면세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자, 그리고 건물은 임대는 과세인데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왜 주택 임대는 면세냐면 건물주는 부가세 부과한다고 해서 부담될 거 없어요.
세입자가 낸 거 받아서 내기만 하면 되거든. 부담은 세입자가 하게 되잖아. 그럼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는 부담률이 높죠. 그래서 주택의 임대는 주거에 대한 부분, 의식주는 당연히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걸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건 토지 이야기하는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근데 여기 적혀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적혀 있죠. 집 앞마당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우리 단독주택을 만약에 빌렸는데 이 세입자한테 너네 집세는 면세인데 앞마당은 과세니까 10% 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 주택 있죠. 연면적에 수도권은 5배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10배까지 앞마당으로 봐줄게라는 규정도 있어요. 야, 그럼 100평이면 1000평이 앞마당으로 외곽은 봐주겠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규정이 적혀 있어요. 그럼 작은 금액은 작은 면적은 아니죠. 그렇게 지금 이 이야기한 거예요. 또 건설주택 어린이집에 우리 임대 용역 있죠. 자, 이건 자 어린이집 거기 만약에 그 당연히 그 근린 상가라고 말하죠. 아파트인데 거기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월세 들어와 있을 때에 부가세 부과해요. 그럼 그 부가세 누가 내죠? 누가 부담하죠? 그렇죠. 원생들이라 표현보다 원생 엄마들이 그죠? 애들이 낼 일은 없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거기 애기들 보내는 사람한테 부담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모님이 자기가 애를 보고 싶겠어. 맞벌이 하니까 짐들죠. 그렇죠? 저는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 아는 동생도 자기 와이프의 인생을 위해서 애가 3살인가 됐는데 벌써 어린이집 보내고 자기 와이프 운동시키더라고. 애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 이 말을 말하면서 나도 이제 모순점이라는 걸 느끼고는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 그 애기 보내는 사람들한테 부담되죠. 그래서 그건 면세를 한다. 이건 옛날에 생긴 게 아니고 또 우리 맘카페인가 뭐 하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분들이 조세 저항이 국민들이 있으면 그걸 면세로 전환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거 면세가 된 거예요. 자, 또 국민후생 용역에 관련된 거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 의료보건 적혀 있죠. 병원비가 부담되는데 그게 부가가치세까지 있대. 그럼 더 부담될 거잖아. 그래서 우리 자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인데, 자 이것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병원은 면세사업자예요. 병원은 면세사업자예요. 약국은 면세사업자라고 말 안 할게요. 겸용사업자예요. 과세품, 면세품 같이 파는. 조제약은 면세인데 개불이나 가스명수 이런 거는 과세품이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건 면세인데 우리 성형 목적, 이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성형 목적은 과세고, 그러니까 미용 목적은, 근데 치료 목적은 면세예요. 같은 쌍꺼풀 수술도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자, 우리 애완동물하고 가축하고 똑같나요? 다르죠. 가축은 좀 대접받아요. 우리 아프면 병원 가잖아. 가축이 아프면 의사가 오더라고. 그래서 대접받는데, 근데 그 가축에 대해서는 면세인데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과세예요. 애완동물에 대해서 옛날에 그 면세하자라고 한때 그 애완동물 병원 샵하고 막 썼는데 국민적 공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적 공감이 없으면 세금 못 바꿔요. 왜냐면 지금 힘든 사람들이나 뭐 중요한 이런 것들 줄이자는 건데, 내 밥 먹을 것도 없는데 개밥 챙기는 사람을 봐야 되냐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면세 안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세제 제도는 그래도 나름 체계적인 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의 반려견 있죠. 우리 TV 보면 할머니하고 맨날 다니는 개, 동사무소에 있는 애들 다 등록돼 있어요. 걔네들의 의료보건 용역은 또 면세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자, 다음 이제 교육 영역. 우리 학원 얼마나 다니기 싫어. 근데 부가가치 있으면 핑계거리가 더 생기죠. 그래서 학원은 면세사업자예요. 학원은 이 학원이 옛날 항상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 과세관청은 면세 중에서 과세로 올리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지금 봤을 때 올리면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계속 건드렸어요. 옛날 때부터 건드렸다가 국민 조세 저항이 커서 내렸다가 또 건드렸다가 내렸다가, 지금 교도소 계신 안타까운 그분도 옛날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자기 밑에 있던 그때 당시에는 이빨당이었죠. 이빨당이래. 새누리당인가 뭔가 하던 치과 그림 같은 당일 때, 그때 그 사람들도
그거 하면 안 된다. 국민들 저지장이 너무 커가지고 당신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할 만큼 마음대로 막 손 못 대는 건데, 근데 여기에 보면 학원 원래 면세인데, 자 우리 지금은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제 어릴 때도 그렇고 제 친구 중에서는 운전면허 학원 간 친구가 없어요. 다 그냥 그 면허 시험장 가서 저도 트럭에다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땄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 학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두 중 한 개, 집에 돈이 이렇게 많거나 아니면 운전 진짜 못하거나, 그런 애들만 운전면허 학원 갔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학원을 과세 사업자로 바꿨는데 국민 저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은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애매하죠.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이 과세 사업자인데 세무계 가서 발음 못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자, 우리 무도학원, 이 무도학원이라는 건 춤추는 학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스포츠 댄스, 뭐 사교 댄스 하면 좋죠. 근데 옛날 시절에 그런 거 불륜의 온상이었잖아, 카바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과세로 바꿨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나올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걔가 자연스럽게 무도학원은 전부 다 과세 사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쪽 뒷길을 가면 그 무용 방송 댄스 학원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다 과세예요. 그때 무도학원은 전부 다 과세가 되면서, 근데 걔네들을 제외하고는 다 면세예요. 우리 학원은 면세예요. 우리 학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뭐 계산서 발행해 주지 세무계산서 발행 못 해줘요. 우리 학원은. 자, 그럼 우리는 학원만 오기 싫은 게 아니라 책도 보기 싫죠. 그래서 서점도 도서도 면세예요. 부가세 부담되면 안 보니까. 자, 그래서 도서, 신문 이런 것도 면세고, 신문도 원래 그 인터넷 신문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신기한 거다고 과세였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신문도 안 보는데 인터넷 신문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이 면세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 지금 현재는 다 면세고, 하지만 광고는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광고는 과세고. 자, 우리 예술창작품 그리고 비직업 운동 경기, 아마추어 운동 경기들 있죠. 우리 프로야구는 과세고 아마추어 야구는 면세라 보시면 돼요. 뭐 대학농구 면세, 프로농구 과세, 뭐 이런 식인 거고. 자, 우리 동물원, 식물원 가시나요? 저는 동물원 좋아하는데 요즘 안 가지 좀 오래됐는데, 근데 그 동물원, 식물원 잘 안 가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 부담되겠죠. 사실 그냥 하는 말로 3만 원하고 3만 3천 원 느낌 다르잖아요. 3만 5천 원, 3만 8,500원 하면 느낌 완전 다르죠. 3만 8천 원인데 4만 1,800원 해버리면 사람들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뭐냐, 저희 과천에 있는 곳이나 용인에 있는 곳이나 전부 다 동물원하고 윤락시설하고 분리돼 있죠. 그죠? 그래요. 과천 서울대공원과 서울대공원은 서로 다르죠. 과천 서울랜드와 대공원. 그죠? 왜냐하면 윤락시설을 같이 하는 곳은 과세거든. 그래서 이제 돈 받는 걸 다 구분되어 있는 나름의 체계성이 있어요. 다. 자, 다음 우리 토지의 공급은 면세라는 거 앞에 이야기했고, 우리 더 필요 없고, 금융보험 영역 적혀 있죠. 그래서 은행도 면세 사업자예요. 우리 금융에 이자에 부가세 분담 이야기 들은 적 없잖아. 보험에 부가세 붙는 거 들은 적 있나요? 없죠? 다 면세예요. 걔네들은. 나중 되면 면세 사업자의 적격증빙이 계산서인데 진짜 어렵게 낼 때 이런 애들한테 차를 사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차 과세품이네 이 생각하고 막 세무계산 생각하는데, 얘는 면세 사업자라서 세무계산서를 발행 못해요. 근데 적기로 세법상 적격한 증빙을 받았대.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면세 사업자라는 걸 알아야, 그러면 얘가 과세품을 받은 뭐든 얘가 면세 사업자인데 무슨 부가세를 받아. 그러니까 계산서 받았겠네. 뭐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럼 카드로 결제했대. 그러면 카드 면세겠네라고 해야지. 카드 과세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는 게 자동차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도 차가 있고 학원도 차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차의 포인트를 하는 게 아니라 파는 애가 쟤인데 제가 부가세 받아서 낼 수 없는 사업자인데 면세 사업자네.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업자 형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면세도 또 이야기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더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공중전화 카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표. 자, 이제 오른쪽 323페이지에 면세 폭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자, 면세 폭이라는 게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면세 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공고하는 면세 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라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는 물건만 파니까 매입세 공제라는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럼 수출을 한다면 우리 면세 사업자도 과세품을 쓰겠죠. 그러면 책상도 쓸 거고 컴퓨터 쓸 거고 그러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면세 포기를 해야 돼요. 과세 사업 넘어가겠죠. 그럼 면세 포기하는데 수출하다가 수출이 안 돼. 그러면 다시 면세 사업자로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고 싶은데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과세관청이 가만히 보고 있겠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면세 사업자가 우리 책에 안 적혀있나? 왜 안 적어놨지? 자 우리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우린 3년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안 적어놨지? 적혀 있을 텐데 내가 못 찾나? 나 줄 거세요 하려 했는데 이런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면세 포기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과세 표준하고 그렇죠. 돌아는 갈 수 있죠. 언젠가는. 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할게. 과세 표준하고 세금 계산서만 하고 불공제 사유만 공제 안 해줄 거. 앞에 제가 공제 안 해줄 거라고 정해준 거 있댔죠. 그것만 알고 실기하면 되니까. 그거는 내일 할게요. 자, 내일 우리 9시 이후에 오세요. 제가 운전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예? 예. 아니 뭐 어디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드시고 편안해. 아니 또 혹시 계단에서 기다리실까봐. 그래서 제가 그럼 또 미안해서 천천히 오시라는 거지. 저도 주말이고 지금은 제가 오늘 쉬는 날 같이 지금 있다 보니까 내가 또 궁 떠서 움직여서 기다리실까봐 걱정돼서 내일은 뭐 시간 우리만의 시간이니까 우리 저번 주 일요일 기억나시죠? 건물이 우리밖에 없었잖아요. 아래층 문 열려 있는 거 제가 열어놓은 거였어요. 우리 화장실 쓰라고. 그래서 내일은 우리 좀 많이 보고 뭐 6시 조금 넘어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예? 어떤 거? 당연히 그거 하고 나서 실기 들어가야 되니까 내일 1, 2교시 다 끝날 거예요. 아까 간주공급 말하는 거예요? 과세 매입했다면서 이 사업자가 과세품 산 거? 그렇죠. 그렇죠. 얘는 매입세 공제 원래 자체는 못 받아요. 하는 사람은 부가세 나한테 다 받을 거고 난 줬는데 나는 매출세액 창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법이 너 저리 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 못 해요. 자, 우리